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잊고 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밝게 살려고 마음도 많이 먹었는데 잘 지내다가도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거나 멘탈이 약간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 예전의 기억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더라고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기억은 엄마가 저를 보육원에 버려두고 간 그날의 기억입니다. 원장님도 그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기억을 잊으라고 했지만 제 손을 뿌리치고 가는 엄마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아팠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다른 누구의 손을 잡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잡은 그 손을 언젠가 놓아야 하는 그 상황이 생길 걸 알다 보니까 아직 제가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그 후로 그런 기억들이 너무 가슴에 남아서 겉보기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같아도 타인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지를 못했어요. 표면적으로 인사하고 표면적으로만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남자를 만나도 버려질까봐 쉽게 마음을 잘 열지 못했어요. 그건 첫 번째 잠시 만났던 남자가 많은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지만요. 정말 거지 같은 남자였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성이, 그 사람의 마음이 거지였죠. 오래 만나진 않았지만 여러 명의 여자들을 후보에 두고 뒤에서 어느 여자로 갈아탈까 저울질하면서 고르더라고요. 있던 정도 얼마 없었지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죠. 그 이후에는 진심으로 대시해오는 남자도 거부감이 들고 싫었어요. 대신 저는 죽을 듯이 공부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나의 인생이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정말 이를 갈았어요. 부모에게도 버림받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정말 살기가 싫을 것 같아서 내 존재 자체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악에 악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공부해 보셨나요?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정도? 아님 고시 공부? 저는 고등학교 때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법대에 가려고 이를 갈았어요. 정말 애를 쓰고 갈 생각만 하니까 뒤에서 저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도 생기고 생활비도 학비도 도와주셔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게 됐죠. 누구신지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그분 덕분에 학비 걱정하며 죽을 듯 알바하지 않고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법대에 진학하고 나니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가 남았더라고요. 친구들 중에서도 상황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요. 저는 고아였던 덕분에 지원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참 그래요. 정작 학비는 해결됐는데 그 어렵다는 법대도 보란 듯이 합격했는데 정말 죽을 듯이 공부가 하기 싫었어요. 적성에 그렇게 잘 맞지도 않았으니까요. 사실 저는 시를 쓰고 싶었거든요. 세상 모든 것의 소리를 듣고 그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직업 같아서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런 직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름답게 살고 싶었지만 저는 아름답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죠. 태어나서 겪은 모든 것들이 그날 이후로 이미 아름답지 않은 삶이었으니까요. 죽기 살기로 공부했지만 정말 하기 싫다는 생각도 계속 올라왔고요. 너무 졸렸어요. 하기 싫은데 졸리니까 정말 더 힘들더라고요. 커피도 먹어보고 했지만 속만 아프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서서 공부하기였어요. 서서 공부하다가 벽에도 많이 부딪히고 책상 위에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죠. 넘어지면 정말 너무 아픈 걸 아니까 그 다음부터 절대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죠. 하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마음이 어쩌든 말든 저는 그냥 해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존심만 남은 저는 세상에 합격 말고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고 생각했죠. 김연아 선수한테 몸 풀 때 무슨 생각하는지 인터뷰했던 동영상처럼 그냥, 그냥 연습해야 하니까 연습했다는 마인드로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했어요. 배가 부르면 졸린 것 같아서 배고픈 상태로 공부를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공부하면 살이 쪄서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군살 하나 없이 말라가더라고요.
하지만 공부가 더 잘 되고 덜 졸리니까 배고픈 것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점점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성적이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더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계속 가지게 됐고, 전 결국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고시에 합격했다고 끝은 아니더라고요. 사업연수원은 또 다른 세상이었고 경쟁이었어요. 다들 있는 집 자식들도 많았고 이미 가족이 법조계에 있어서 연수원 성적이 잘 나오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죠.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1등은 될 수 없구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됐지만 1등이 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더 편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교육받으면서 더 제 의견도 피력하고 변호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어서 또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가끔 포기하면 더 힘이 나고 마음이 괴롭지도 않은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의외였어요.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사법연수원을 졸업했어요. 성적은 좋지만 판사 검사는 되고 싶지 않아서 나중엔 결국 변호사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변호사가 되어서 세상을 보더라도 세상은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누구에게든 무시당하지 않는 일명 사자 직업을 얻었지만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이 잘 서지 않았어요. 대기업의 편이 되면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혹은 없는 이유라도 만들어져서 죄인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늘 애를 써서 했던 것처럼 계속 애를 썼는데 가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머리가 핑 하고 돌더라고요. 결국 너무 힘든 나머지 공황장애가 온 거라고 하더군요. 항상 저는 내가 해야 한다. 나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달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몸이 나 좀 힘드니까 날 좀 아껴줘야 하는 거라고요. 한 번씩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내 업무의 고충이나 힘듦을 터놓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정신과 선생님 말고는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정신과 선생님과 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변호사들은 이기기 위해서 상대 변호사들의 병원 기록까지도 몰래 입수해서 재판에 써먹는 걸 보고 힘들어도 병원에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내가 아프더라도 재판에서 이기는 게 좋은 거지. 내가 재판에서 지더라도 마음이 편안한 게 좋은 건지 생각하다가 결국은 제가 아파도 재판에서 이기는 쪽을 선택하는 게 더 좋겠다는 바보 같은 결론을 내렸었죠. 로펌에서 악착같이 이기는 것만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선배가 제가 증인을 설득해 보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람과 교류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저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경험이나 과거 얘기를 하는 것도 상대방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배랑 그렇게 평소에 교류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네가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왜 그러시지 했지만 증인을 만나서 우선 얘기들을 들어줬어요. 자기가 손해보고 싶지 않고 자기한테 손해가 끼치게 되면 자기가 증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걸 후회하게 될 텐데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피해자에게 좀 미안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도 겁이 많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마음이 많다 보니까 저도 증인이 돼서 증언을 해달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위해를 받을까 하는 마음에 겁이 날 것 같아요. 선생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 해도 저희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시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네요. 다른 변호사님은 꼭 증인을 서줘야 한다고 계속 얘기해서 마음의 부담도 많이 되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변호사님은 이해를 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증인이 없어서 많이 불리하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일은 순리대로 흘러가게 돼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저는 참 운이 없지만 참 운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 엄마가 보육원에 저를 버리고 가셔서
거기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랐어요. 원래 저는 시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참 예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쁜 글을 써서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고 감동하게 하니까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 해서 그래서 가진 직업이 변호사예요. 처음에는 프라이드 때문에 가진 직업이었지만 나중에는 힘없는 사람, 이용당할 수 있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저도 같이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버려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성취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저 사람들 꼭 잘 되게 해 줘야지.' 하는 마음에 안달복달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삶도 돌이켜 보고 어떻게든 일이 되는 방향으로 꼭 될 거라고 그걸 믿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정말 변호사가 되려고 법대에 들어올 때도 막막했는데 전 꼭 이 직업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배고픈데 밥도 안 먹고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후원자가 생겨서 제 학비를 다 내주셨어요. 아직까지 그분 이름도 누구신지 모르지만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죠. 정말 하고자 하면 될 일은 어떻게든 되는 것 같아요. 전 그걸 믿고 이 일을 하는 것 같고요. 증인이 되어 주시면 저흰 정말 힘이 나고 좋겠지만 선택은 선생님 마음이 따르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저희는 또 어떻게든 피해자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쓸 거니까요. 괜찮아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하세요? 저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애써서 공부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신 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좀 부끄러워졌어요. 저도 피해자분 잘 되실 수 있도록 도울게요. 법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저한테 혹시 피해가 올까 봐 많이 불안했는데 혹시 신변 노출이 되지 않게 잘 처리해 주신다면 저 증인할게요. 아 아니 제 보잘것없는 얘기에 이렇게 크게 마음을 먹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내리신 결정이 후회되지 않도록 스케줄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꼭 이길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초연하게 얘기하셨지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고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남을 도와주려고 하시는지 알겠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나중에라도 살면서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꼭 변호사님께 찾아올게요. 존경합니다. 아니 별말씀을요. 용기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왜 선배가 제 인생을 얘기하라고 했는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엔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여기까지 왔는지 담담하게 얘기하면 사람들 생각이 바뀔 거라는 말이 그래도 맞아떨어졌어요. 마음을 고쳐 먹어준 증인들 덕분에 저는 재판에서 계속 승소했고 저는 능력 있는 변호사라는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와 명예가 생겨도 제 마음속의 외로움, 의지할 곳 없는 괴로움이 한 번씩 저를 찾아오면 계속 머리와 마음이 분리된 채로 살아야 했죠. 제 아픈 마음을 죽여가면서요. 그러면 엄마가 떠나가는 그날의 악몽을 계속해서 꾸곤 했습니다. 악순환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30년 전에 헤어졌던 제 엄마라고 하더군요. 믿어지지 않았지만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한 번에 너인 걸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저를 버리고 가서 잘난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못 살고 궁핍한 것보다 날 버리고 가서 잘 사는 게 훨씬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 만난 엄마는 세상에 너무 최악이었습니다.
얼굴에 가죽만 있는 것처럼 삐쩍 말라 있고 행색이 너무 초라했어요. 몸도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요. 하지만 한눈에 엄마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내 손을 잡아주던 엄마의 오른손에 있는 갈색 점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나를 버리고 갔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 이런 마음의 소리를 결국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죠. 살면서 한 번도 엄마를 용서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참 많이 힘드셨겠구나.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비쩍 마른 손과 몸, 그리고 핏기 없는 얼굴에 너무 초라한 옷, 한동안 밥도 제대로 못 드신 것 같더라고요. 미연아, 못난 엄마랑 밥 한 끼만 할래? 네, 제가 사드릴게요. 국밥 괜찮으세요? 그래, 국밥 좋다. 자주 먹던 국밥집으로 갔는데 엄마는 그 마른 얼굴로 웃으면서 국밥을 드시더라고요. 국밥을 다 드시고, 미연아, 내가 많이 미웠지? 또 이런 모습으로 찾아와서 미안하다. 널 두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해. 엄마 원망 많이 했었는데 사실 좀 전까지도 엄마 계속 원망하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용기 내서 온 것도 고맙고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내가 엄마한테 뭔가 사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사는 곳은 있으세요? 밥 사드실 돈은 있어요? 내가 초라하게 왔지만 사는 데도 있고 밥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있어. 네가 보고 싶어서 온 거야. 다음에 또 혹시 배고프시거나 힘드시면 제가 식사 정도는 모셔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제 번호예요. 그래, 정말 맛있게 먹고 간다. 정말 고맙다, 미연아. 엄마는 간신히 울음을 참으시는 것 같았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슬프면서도 기뻐 보였던 건 제 착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엄마는 오늘 저와 함께 밥을 드시면서 그 오랜 시간 있었던 마음의 짐을 좀 벗으신 것 같았어요. 저도 그렇게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뒤척이지 않고 기분 좋게 잠에 들었습니다. 세상에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너무 놀라서 심장이 터져버릴 지경이었죠. 그렇게 헤어진 다음 날 엄마 비서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전 이무연 씨 비서 되는 사람입니다. 무연 씨가 어머니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한테 비서라니 엄마가 무슨 일을 하시죠? 이무연 씨는 무역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으시고요. 오늘은 이걸 전해드리러 왔어요. 아래쪽에 사인만 하시면 위에 제시된 금액 200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서류라도 보여주세요. 빨리요. 저는 서류를 한참이나 들여다봤어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어떤 말인지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변호사인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허무맹랑한 계약 따위가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이런 금액도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강주용이라는 남자랑 결혼을 하면 200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고 이 남자랑 결혼한다고 200억을 주겠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데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세요. 저 어머니께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은 증빙 서류라든지 계약이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올 테니까 참고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음날 비서는 또 찾아왔더라고요.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있고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사고로 인해서 몸이 많이 다쳐 있는 상태고 재활을 하고 있지만 몸 상태가 별로 호전되지 않을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만 하게 되면 200억이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죠. 아니, 엄마는 제가 왜 이 남자랑 결혼하기를 원하신다는 건가요? 그리고 직접 와서 설명도 해 주시지 않고요? 이 남성분이 미연 씨에게 천생연분 같은 사람이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유라고 하셨어요. 아니,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호강하라는 건가요? 나도 200억은 아니지만 돈 없이 살지 않아요. 참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이 강주용이라는 분은 어디에 있고 저를 아나요? 그분은 지금 병원에 있는 중이고요. 미연 씨가 사인을 하는 동시에 미연 씨에 대한 내용을 주용 씨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전에는 절대 만나볼 수 없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외롭게 했던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계약 결혼을 시키려고 했다니요. 남자들에게 기대란 걸 했었다가 뒤통수 맞은 순간들 이후로도 남자 보기를 돌같이 보고 해오던 지난 날이었는데 갑자기 결혼해. 게다가 아픈 사람이라니. 근데 엄마가 이렇게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때 나를 대하는 모습이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시는 마음은 없어 보였는데 엄마를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뭐 때문에 나랑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사실 살면서 200억이란 돈은 너무 큰 돈이라 실감도 체감도 되지 않았죠.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 세트를 300만 번 이상 먹을 수 있는 돈인데 그건 내가 평생 30세끼를 햄버거로 먹어도 다 먹지도 못하는 양이라 정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안 맞으면 솔로처럼 살면 되니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인해 버렸어요. 속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에라 모르겠다. 정말 고민해봤자 답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주용 씨는 제 모든 상식과 편견을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몸이 지금 많이 아프니까 성격이 많이 예민할 거라는 예측과 달리 참 많이 웃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밝게 웃는 모습에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눈이 마주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보고 웃어버렸어요. 아, 네가 강주용? 그 이미현? 이런 것처럼요. 무슨 조화인지 처음 보는 사이인데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편안한 친구 같기도 하고 지금의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는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냥 서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동물이나 곤충 등 시시껄렁하고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다가 정말 좋은 사람이란 걸 그냥 알게 됐죠. 그냥 얘기만 했는데도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처음 만난 날 같이 병실에서 밥을 먹고 쉼 없이 대화를 했어요. 우리 참 친한 사이 같다 그러면서요. 처음 보는 몸 아픈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해서 많이 황당했겠다라는 그 사람의 말에 그것보다도 엄마가 결혼하라고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긴 했다고 얘기했죠.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참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 힘든 처지가 이상하리만큼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느샌가 엄마가 이 남자랑 결혼하라고 했던 게 조금씩 이해가 갔습니다. 비록 다리가 많이 아프지만 부드러운 음성에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데다 누구보다 잘 공감해주고 같이 웃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게 있으면 생각나서 또 포장해 가고 좋은 책이 있으면 또 사서 읽으라고 주곤 했죠. 다만 재활을 할 때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거의 마음으로 낫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고 포기하고 있다 보니 재활이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리도 주물러주고 살짝 부축도 해주면서 같이 힘내자고 파이팅을 외치게 되더라고요. 일찍이 잘생긴 사람들이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성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이미 많이 겪어봤던 저는 사실 남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상태였어요. 분명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닐걸? 썩어 빠진 생각 중일걸?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힘든 용주 씨를 위로해줘야겠다 하면서 찾아갔던 제가 도리어 용주 씨를 보면서 삶의 목표가 생기고 희망을 품고 애를 써 나가게 됐어요. 어느새 제가 힘들 때 더 용주 씨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의 헛헛함, 외로움을 얘기하게 됐죠. 그리고 일상의 시시껄렁한 이야기들까지. 그러다가 용주 씨가 사고가 난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아빠랑 아빠 여자친구분이 계셨는데 두 분은 정말 잘 맞는 사업 파트너셨대요. 애정 관계가 아니라 정말 우정의 관계로 돈독하셔서 일찍 엄마가 돌아가신 용주 씨에게 엄마 역할을 해주셨다고 해요. 항상 딸을 그리워하고 마음 아파하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용주 씨도 마음이 아팠었대요. 어렸을 때 딸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지고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다가 엄마가 필요한 용주 씨를 보시고 더 아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않고 밝게 자랄 수 있었다고요. 그 아빠 친구분은 뒤에서 딸을 후원해 주시고 늘 딸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사셨지만 너무 미안해서 다가설 수 없었다고요. 그러다 아빠, 친구분 용주 씨까지 셋이서 차를 타고 여행을 갔는데 경쟁사 대표가 고의로 낸 사고에 아줌마랑 용주 씨는 크게 다치고 아빠는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아빠가 많이 그립고 보고 싶다는 말에 다 큰 남자 어른 눈에서 다이아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한참을 달래주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설마 하면서 엄마 사진을 보여줬어요. 혹시 이 사람이 아빠 친구냐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한참 같이 울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나를 항상 지켜보고 나를 도와줬던 게 엄마였구나. 세상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웃음이 나면서도 눈물도 펑펑 나더라고요. 나를 지켜보면서 한참을 죄책감으로 힘들었던 엄마구나.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용주 씨랑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면서 결혼하라고 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주 씨를 꼭 안아줬어요. 잠시 당황하더니 제 품 안에 안겨서 한참을 울고 웃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잘 달래줬습니다. 이렇게 꼭 안아주면 나는 기대하게 돼요. 혹시 나를 좋아해서 그러나 하는 기대요. 제가 다리를 다쳐서 좀 불편한 거지 신체 능력이 아예 다 떨어진 건 아니라서 어, 이러면 설레요. 하고 수줍게 얘기하면서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이건 어때요?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 입을 맞췄습니다. 나 용주 씨 좋아하는 거 몰랐어요? 나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티도 많이 냈고요. 혹시 용주 씨를 불쌍해하거나 안타까워해서 그러는 거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나 역시 용주 씨한테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용주 씨랑 있으면 내가 더 많이 위안받고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다정히 눈을 맞추고 한참 더 입을 맞췄습니다. 둘이 동시에 말했어요. 우리 결혼할래요? 우리 결혼할래요? 참 동화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예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저를 참 철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돈을 보고 저런 장애가 있는 남자와 결혼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통하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해서 사랑을 시작한 거랍니다. 살면서 처음 이런 느낌 받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드디어 내 삶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깊이 감사를 느꼈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용주 씨 재활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엄마로부터 비롯된 관계였지만 엄마가 저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준 거나 다름없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니까 제 마음이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항상 의심하고 주변 사람의 호의도 고맙게 받아들일 줄 몰랐었는데 작은 것 하나에도 웃게 되고 감사하다란 말의 횟수가 정말 많아졌죠.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될지 정말 몰랐는데 이런 변화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유명한 재활 의사를 수소문했어요.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도 대단한 분이셨지만 꼭 다리를 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오랜 시간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낸 사람한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항상 용주 씨를 보러 찾아가는데 용주 씨도 제가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찾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가서 맛있는 점심도 사주고 싶고,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픽업도 해주고 싶고, 밤새 차를 타고 달려서 바닷가도 가고 싶고, 너 닮은 애도 생기면 참 좋겠다. 우리처럼 어린 시절 외롭게 보내지 않도록 내가 놀면서 애만 키울게. 애 하나만 놔주라. 아님 둘도 좋고. 알겠어. 자기 돈 좀 모아둔 거 있어? 돈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서 애 키울 때 같이 놀자. 둘이 같이 키워야 좀 덜 힘들 것 같아. 그러려면 자기 체력도 많이 키워야 하는 거 알지? 건강한 사람도 힘들다니까 우리 지금부터 같이 운동하자. 빨리 일어서 나도 할게. 어렵게 수소문해서 재활 전문 의사 선생님과 함께 재활을 시작했어요. 그 분야의 전문이시다 보니까 정말 세세하게 컨디션을 체크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지나갔지만 점점 더 다리에 힘이 생기고 호전되는 게 제 눈에도 보였죠. 마음을 비우고 있었지만 저와 함께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꾸고 목표가 생긴 덕분인지 몰라도 용주 씨는 결국 일어서고 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2년을 거의 누워 있었고 앉아있기만 했던 사람인데 정말 기적이었어요. 만난 지 1년 만에 같이 카페도 가보고 걸어서 손을 잡고 산책도 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이었겠지만 저희는 처음 맞는 일상이어서 강바람에 머리칼이 얼굴에 나부끼는 것조차 정말 새롭게 느껴지고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공기, 다른 시간, 다른 세상, 살고 있는 착각이 들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고 청첩장까지 찍었을 때 엄마가 오셨습니다. 전 사실 용주 씨한테 푹 빠져 있어서 200억은 기억도 못하고 있었죠. 엄마가 찾아오셨는데 그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더 놀랐어요. 엄마는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 입으시고 화장도 하고 오셨죠. 전처럼 마르고 몸이 좀 불편해 보이셨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미연아, 많이 놀랐지?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어. 그때 거지처럼 입고 찾아갔던 건 널 시험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다만 네가 날 용서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울먹거리면서 말하는 엄마를 그냥 안아줬습니다. 엄마는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우셨어요. 누가 딸을 버리고 행복했겠어요. 어린 저는 다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용주 씨한테 들었던 엄마의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든 돈 벌어서 딸 뒷바라지를 하고 싶은 마음에 가리지 않고 온갖 일을 다 하셨다고요. 그러다 일본이랑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는 일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 용주 씨 아버지를 만나셨대요. 배우자 없이 자식을 키우는 공통점이 있어서 금방 마음을 열고 서로 의지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그럼 사랑하는 사이셨냐고 하니까 희한하게도 그런 감정은 전혀 느끼지 않고 전쟁통에서 만난 전우 같은 느낌이셨대요. 그냥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절친을 만난 느낌이라 정말 전투하듯이 사업을 키워나가셨대요. 같이 용주 씨를 키우면서 딸에 대한 그리움과 괴로움을 이겨내기도 하고 그렇게 버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투적으로 사업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과열 경쟁이 되는 때도 있었대요. 경쟁 업체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시켜 사고를 냈고 그 사고로 아저씨는 돌아가시고 두 분은 심하게 다치셨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벌고 미연이 만나러 가야지, 조금만 더 벌어야지 하다가 다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더 미루지 않고 급하게 찾아왔는데 그런 엄마를 제가 따뜻하게 맞아줘서 정말 고마우셨대요. 내처지더라도 계속 찾아가야지 마음먹고 있었는데 국밥을 한 그릇 사주면서 배고프면 찾아오라고 번호를 주는데 마음이 너무 눈물이 나서 더 대화를 길게 못하고 돌아가셔서 펑펑 우셨대요. 더 일찍 찾아오지 못한 후회가 너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정 많고 착한 애가 엄마 없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눈물밖에 안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착한 용주랑 만나게 해줘야겠다 생각하셨대요. 엄마는 예전부터 사윗감으로 용주 씨를 점 찍으셨대요. 준수한 외모에 운동도 곧잘 하고 또 항상 아빠 생각하는 마음을 늘 표현하고 성실하게 삶을 마주하는 모습에서 우리 미연이도 저런 남자를 만나서 건강하게 사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결국 원하시던 대로 이렇게 연인이 된 우리를 보고 손을 꼭 잡고 정말 고맙다고 해주셨습니다. 주영 씨는 다리가 심하게 다치자 사실 마음의 문도 많이 다치고 좌절도 많이 해서 웃고는 있지만 치료의 의지가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저를 만나고 마음도 많이 치유되고 점점 재활의 의지가 생겨서 기적처럼 빨리 낫게 된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일 신기한 건 용주 씨 아버지였습니다. 용주 씨 아버지는 사고가 나거나 다칠 걸 미리 직감하셨는지 다른 사람 모르게 예전부터 유언장을 작성하셨대요. 그 유언장 내용이 특이하게도 내가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일찍 죽는다면 나의 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혹시나 내 절친한 사업 파트너인 미연 엄마의 딸과 내 아들이 결혼하게 된다면 공동 명의로 그 재산을 양도한다 였대요. 그래서 엄마는 저한테 용주 씨랑 결혼하면 200억을 주겠다고 얘기한 거였다고 해요. 그 유언장을 사고가 나기 전에 한 달 전에 작성하셔서 변호사 공증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처음엔 믿기지도 않으셨대요.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둘이 만났는데 신기하게도 둘이 너무 잘 어울리고 서로 좋아하게 되면서 용주 씨 아버지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건지 아님 둘이 잘 될 수 있게 하늘에서 도와준 건지 모르겠다고 울다가 또 웃으시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둘이 자식처럼 꼭 아끼고 사랑해달라고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덕분에 딸도 찾았고 아들 같은 사위도 건강해져서 정말 좋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사람이 사는 데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너무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고 힘들지만 괴로운 각종 경험들을 하면서 스스로 강해지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 시간들도 있고요.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적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면서 그 어느 날 나도 다른 사람처럼 행복하게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저에게 찾아온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제 말이 전혀 믿기지 않을지도 몰라요. 저희는 상의 끝에 서로에게 이렇게 큰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재활치료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치료비가 부족해서 재활치료를 못 받는 분들에게 저렴하게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기로요.
그리고 보육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같이 사랑을 못 받았던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김석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 사고를 낸 장본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한 말을 흘리고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그 여자 말에 홀리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여자가 앞으로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우리가 이미 다른 업체들이랑도 다 장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앞으로 너희는 고립될 거라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그 말에 욱해서 차를 들이받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다치고 사장이 죽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작정했던 거였으면 이렇게 사과까지 하러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 돌아가시고 앞으로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무영 그 여자가 돈까지 주면서 사고 치라고 시키지만 않았어도 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 그 여자가 원흉이에요. 날 유혹하고 사장에게 해코지하고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두 분 다 조심하세요. 두 사람은 그 여자 가면 속에 속고 있는 거라고요. 그 여자가 얼마나 악독한지 당신들 몰라요? 뒤에서는 나랑 내연 관계를 가지고 우리 회사 기밀 다 빼돌리고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모든 걸 조작해서 경쟁에서 우릴 떨어뜨렸다고요. 그리고 강 사장 유언장도 그 여자가 조작한 거예요. 자기 딸한테 재산 물려주고 싶어서 유언장 손댄 거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장모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챙겨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재산이 가지고 싶으면 돈을 빼돌려야 하잖아요. 저희랑 같이 재단 만들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있는데 저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믿지 않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그 사고로 죽었어요. 왜 내 말을 안 믿지? 그 사고가 그냥 난 거라고 생각해요? 이무연 그 여자가 사주로 그런 사고가 난 거라고요. 대체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왜 그런 사고를 내야 하는 건데요? 엄마도 그 사고로 몸이 다쳐서 지금도 성하지 않으신데 그런데 자기 몸을 망쳐가면서까지 사고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대체 무슨 감정이 있길래 이렇게 우리 엄마를 비난하고 모함하나요? 이런 것도 범죄에 해당하는 거 아세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죄를 지금 짓고 계십니다. 당신 버리고 간 엄마를 용서했어? 보육원에서 힘들게 당신을 버리고 간 엄마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당신 엄마가 왜 집을 나왔는지 알아? 남자한테 미쳐서 어린 딸 버리고 나왔던 거야. 이리저리 몸 굴리고 다니면서 돈 모았고 일본에서 몸 팔다가 강 사장 만난 거라고. 실컷 둘이 붙어 먹다가 사업하면서 둘이 같이 하게 된 거고. 둘은 친구가 아니라고. 왜 당신을 데리러 오지 않았겠어? 둘이 즐겨야 하기 때문이야. 딸보다 남자가 더 좋고 그 남자 돈도 좋고 그 남자 돈이 아들에게 다 물려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딸한테 연락해서 강 사장 아들 소개시켜 준 거지. 그리고 멋지게 유언장 수정하고 말이야. 둘 다 정신 차려. 네 엄마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야. 정신 차리고 상황을 직시해. 완전 범죄는 없어. 난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증거 다 내놔봐요, 보게. 내놓으라고요. 뭐? 너 내 말 안 믿어? 네 엄마가 의심스럽지 않아? 널 버리고 간 여자야. 그 어린 나이에 너를 떼놓고 남자한테 미쳐서 간 여자라고. 그 버릇 남 줄까? 너네들은 그냥 희생양이야. 조금 있다 또 사고 내고 너희 명의로 된 재단이라 재산 꿀꺽 하겠지. 당장은 아니라도 매일매일 사고를 계획하고 있을걸. 그럴 일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계속 이상한 소리 짓거리면 당신은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쳐넣을 테니 어딜 가서도 몸 조심하고 행동 거지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내가 아는 장모님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엄마가 진짜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민 걸까? 앞뒤가 전혀 연결되지 않았죠. 사실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사건의 원인이 엄마라면 저는 아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죠. 주용 씨를 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혼란스러워하는 나에게 주용 씨가 얘기했습니다. 저런 사람 말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장모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난 오랫동안 그분을 봐왔고 어떤 어려움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나쁜 일을 하면서 나를 보고 안아주시고 토닥여 주실 분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우리 앞에 엄마가 나타나셨습니다. 괜찮니, 얘들아? 오늘 많이 놀라서 무서웠을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온다고 했던 게 이렇게 시간이 걸려버렸다. 미안하다. 내가 삶을 바르게 살았으면 늘 언제나 바른 평판을 얻었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어. 하지만 욕망 때문에 범죄에 가담하거나 주용이 너희 아빠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한 적은 절대로 없단다. 꼭 믿어주렴. 저 석구라는 남자 원래 알고 지냈던 사이셨어요? 이상한 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한국이랑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아직 못 잡고 있을 때 저 사람 밑에서 일을 했어. 나한테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줘서 나는 잘 믿고 따랐었지. 내 힘들었던 과거 얘기도 좀 털어놓고. 그런데 그렇게 허물없던 관계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친절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뭔가 의도가 있다는 판단이 들더라고. 나를 여자로 좋아하고 있었던 거지. 공과 사를 철저히 하려고 선을 그었는데 그 사람은 펄쩍 뛰더라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는 식으로 그렇게. 그 사람은 소유욕이 엄청나서 나까지도 자기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놔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 그때 주용이 아빠를 만났어. 아이가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었고 특히 나를 일하는 사람으로 대했지 여자로 대하거나 하지 않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석구 그 사람 밑에서 나와 주용이 아빠랑 일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여자를 뺏긴 것처럼 분노하고 나를 회유하고 난리도 아니었지. 늘 자기 맘대로 하고 살았는데 자기 여자를 뺏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 다음부터 심심하면 나한테 나타나서 우리 사업을 회박 놓고 뒤에서 나쁜 일들을 꾸미고 하더라고. 주용이 아빠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내가 그냥 다른 데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하더라. 늘 그래서 주용이 아빠한테 더 잘했다. 그래도 우리는 늘 최고의 동료이자 전우였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선을 넘거나 이상한 관계였던 적은 없다. 그랬다면 너희 둘을 달이나 주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미연아, 많이 놀랐지? 이렇게 부족한 엄마라서 미안하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한 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지금 하는 사업을 다 회박 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사고를 지시하고 만들었을 때도 억울하지만 나는 더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소송도 불사할 거고 너희들 꼭 지킬 거야. 두고 봐. 잠시나마 흔들려서 죄송해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모두 다 그 사람이 말한 대로였으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버텨주셔서,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도 너희들이 믿어줘서 정말 고맙다. 너를 놔두고 갈 때 너희 아빠 가족들이 가서 돈을 붙여주면 너를 잘 키워주겠다는 말만 믿고 꼬박꼬박 돈을 붙였었다.
그런데 네가 보고 싶어서 전화 바꿔달라고 하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주질 않더구나. 나중에 보니까 너는 이미 보육원에 놓고 자기들끼리 내 돈 받아서 먹고 살고 있었어. 나는 그게 너무 서럽고 눈물이 났다. 너한테 모진 기억만 남겨주고 그 춥고 힘들었을 유년기에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내가 너무 미안해. 친척이라고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다. 그래도 험한 모습으로 찾아온 나한테 밥 사주는 네가 정말 고마웠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마. 너희들을 내가 꼭 지켜줄게. 엄마, 그걸 왜 이제 얘기하세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엄마를 얼마나 원망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살아계시고 주영 씨랑 만나게 해주셔서 전 너무 감사해요. 평생의 반려자까지 찾아주셨잖아요. 이제 우리 같이 행복할 일만 남았으니까 아까 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잘 해봐요. 재단도 잘 운영해 나가고요. 네, 장모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 그 귀한 딸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좌절에 빠져있던 저도 이렇게 일으켜 주셨으니까 저도 아까 그 사람이 저의 행복을 무너뜨릴 수 없게 조치를 취할게요. 장모님 걱정 마세요. 법조인으로서 그 남자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 비리 정황, 살인 사주 등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된 증거들이 나오더군요. 결국 감옥에 수감되고 저희는 예정대로 사업에 제대로 착수할 수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보육원을 조금 더 규모를 키우고 여러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아이들이 엄마의 빈자리를 최소한으로 느끼게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보육원들의 지원의 폭도 서서히 늘려가고요. 그리고 주용 씨를 고쳐주셨던 재활 전문 선생님을 모셔서 많은 재활치료 선생님들도 양성하고 재활이 필요한 많은 환자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시설도 갖추었고요. 또 정신과 선생님들도 모셔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나서줬어요. 그냥 다른 우리가 힘들었던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졌던 재단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유명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도 많이 기부해 주셔서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삶에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돼서 정말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사랑하는 엄마도 제 옆에 계시고요. 제가 버림받은 게 아니었고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정말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게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바빠서 그냥 지나치려다가 그래도 조촐하게 저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처음 하는 결혼이니까 예쁘게 사진도 찍고 조금 있으면 태어날 우리 아기 천사에게도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엄마는 아빠가 없어서 신부 행진을 못하니까 슬프다고 하셔서 엄마랑 저랑 주용 씨가 같이 입장하기로 했어요. 가운데서 엄마가 저희랑 한 번씩 안아주시고 들어가시는 걸로요. 그렇게 하니까 이색적이고 재밌어서 좋았죠. 아이가 생기니까 살면서 점점 욕심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보면 종교가 없으시다가 아이 키우고 사회생활하면 종교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이 험한 세상 자식이 아무 일 없이 잘 자라고 제 앞가림 잘할 수 있게 그리고 나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만 병에 걸리거나 아파서 자식들에게 짐되는 일 없도록 가더라도 편히 갈 수 있게 뭐 그런 마음으로 빌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나 주변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다들 비슷한 소원을 빌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나도 행복해야겠지만 자식이 행복하면 나 또한 행복한 마음.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엄마는 아직도 얘기하세요.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고요. 다음 생에도 내가 엄마로 태어나서 그때는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고요.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이런 마음이시겠죠? 오늘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앞으로도 쭉 내내 다들 행복하셨음 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살고 사랑하고 행복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꾸준히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주부예요. 결혼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면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편으론 제 예쁜 나이가 시댁으로 인해 하도 고생을 해서 그런지 너무 덧없이 흘러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소 저를 우울하게 만드는 게 있답니다. 저는 누나만 둘의 아들이라면 아주 죽고 못 사는 어머니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매번 힘이 들었어요. 오죽하면 옆집 할머니가 산후조리 중인 저희 집에 놀러 오셨다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다니까요. 아이고 거참 시어머니가 되게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네. 애기 이제 막 놓은 며느리 아직 솜털도 안 빠졌구만. 뭘 그렇게 시켰어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엄청 부려먹고 시켜대셨거든요. 꼭두 새벽에 애기 수유하고 있는데 문을 거칠게 두드리시더니 제가 문을 열어드리니까 박차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놓고 또 그나마 옆집 할머니랑 안면이 있다고 아침에 10시쯤 돼서 우리 집에 부른 거 있죠. 아무리 아들 집이라지만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인 제 입장은 조금도 생각을 못 하시나 봐요. 이때 저는 망설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그게 어머니 성질을 더 긁어버렸나 봐요. 어머니, 저 윤호 수유해야 하고 집도 엉망인데 옆집 할머니 오시면 집도 다 치워야 하고 제가 체력이 좀 안 돼서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댁으로 부르시면 안 될까요? 이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어머니는 눈에서 번갯불을 뿜어내면서 소리를 뻑뻑 지르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정말 저는 질리다 못해 혐오감이 들었어요. 뭐야? 아니 바로 코앞 집구석 놔두고 왜 우리 집으로 불러? 버스 타고 더 들어가야 되는구만. 모처럼 왔으니까 잠깐 부른 건데. 왜 네가 해라 말아야? 여기가 네 집이야? 우리 영석이 집인데. 내가 내 아들 집에 와서 그런 것도 못해? 어머니는 이렇게 와곽 소리를 질러대면서 손주가 저쪽 방에서 자다 깨서 울든 말든 관심도 없으시더라고요. 아, 아니다. 저한테 가서 얼른 애기 재우라고는 하시더라고요. 야, 애 깼잖아. 얼른 뭐 좀 먹여서 재워라, 얼른. 아유, 쟤 배고프다고 보채 잤냐? 저는 이때 얼마나 성질이 나던지, 잠 못 잔 사람이 얼마나 예민하고 제정신이 아닌지 여기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며칠을 못 자고 떡이 되어 눈 밑은 아주 시커멓다 못해 누가 일부러 검은 칠을 해놓은 마냥 심각했어요. 그런 며느리한테 와가지고 아침부터 밥 달라, 떡 달라, 커피 달라 그러면서 집 꼴이 이게 뭐냐 어쩌냐 하는 시어머니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어머니로서 아들 집에 와서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기서 우리 어머니 편 드시는 분들이 많다면 전 좀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에요. 아무리 남편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조금의 존경심도 애착도 생기질 않더군요. 어쩌다가 이런 사람과 인연을 맺게 돼서 이따위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러고 있나 싶어 정말 죽을 맛이었죠. 저도 당시에 산후조리할 무렵에 제정신이 아닐 때라 조금만 어머니가 더 건드리고 속을 긁어댔으면 같이 들이받고 싸웠을지도 몰라요. 결혼 전이나 결혼 후 신혼 초 그리고 임신 막달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어머니한테 할 말 다 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냥 바보같이 멍청하게 늘 참고 살았죠. 하지만 아기 낳고서 누워있는 저한테 이따위 소리를 하시는 걸 보니까 제대로 한을 품게 된 거예요. 으이그 새끼 하나 겨우 낳아놓고 아프다고 앓는 소리 하는 거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네. 너 지금 그렇게 누워서 세상 팔자좋게 있는 거 아니었으면 아주 그냥 꿀밤을 콩 하고 찍어버렸을 텐데
다행인 줄 알아라. 너, 남들은 너보다 더 한 곳에서 두세씩 났어.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왕궁 같은 조리원이니 뭐니 그런 곳에 쳐 들어가지고, 지 남편 등에 빨대 꼽아. 아유, 정신 빠져도 아주 제대로 빠져먹었어. 그렇게 돈 많으면 나나 줘라, 응? 어머니는 대놓고 욕만 안 하셨을 뿐 이렇게 늘 말을 상스럽게 하시는 분이셨죠. 병실에서 간호사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앞으로 온 병문안 선물 같은 것도 다 먹어치우시고 남은 건 본인이 싸들고 가시던 분이에요. 우리 아빠가 인사 오셨는데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아주 기분 나쁘고 불쾌하다는 듯 눈도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돈. 잘 지내셨어요? 아유, 우리 귀여운 손주가 태어났네요. 미니가 아주 고생 많았다. 정서방한테 연락 받았어요. 정서방도 같이 봐주느라고 고생 많았겠네요. 아빠가 정말 예의상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쉬고 있는 딸을 앞두고 사위를 조금 높여준 것 뿐인데 어머니는 그걸 낼름 물어드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얄밉고 뱀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본인 아들의 자식을 낳아준 며느리의 부모 앞에서 말을 그따위로 하나요? 아이고, 말이야 말이지. 우리 영석이가 고생 많이 하긴 했죠. 요즘 여자들은 뭐가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애 낳고 조리하는 데까지 지 남편 끌고 다닌대요. 남편 없으면 죽나? 아니 애가 나오다가 아빠 없으면 못 나온다고? 하여간 일하느라 힘든 우리 아들을 못하러 이렇게 휴가 길게 내게 하고 끌고 다니면서 그 고생을 시키는지 아유 내가 그냥 아주 안쓰러워 죽겠네. 와, 진짜 이게 사돈 앞에서 며느리 친정 아빠 앞에서 할 말이냐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저 먹으라고 사온 과일들, 미음식 끝나고 먹길 바래서 사오신 간식들, 나중에 본인이 다 챙겨가신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심지어 제가 한마디 했다니까요. 저 어머니, 그거 저희 아빠가 저 먹으라고 주신 건데요. 그건 그냥 두고 가세요. 나중에 제가 갖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저를 획 째려보시더니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말하시더라고요. 야, 이깟 것 아깝다고 지금 붙잡는 거야 나를? 너 어차피 이거 못 먹어. 이거 먹으면 조리하다 몸 상해. 다 상해서 버리면 니네 아빠 속상해서 어떡하냐? 그러지 말라고 내가 가져가서 네 아버지랑 먹겠다는데 그게 뭐 어디 웬 동네 할망구가 훔쳐가는 양 그렇게 잡을 일이야? 어머니 딴은 제가 기분 나빠하는 걸 어찌 느끼긴 하셨나 봐요. 그걸 알면 그냥 좀 냅둘 것이지 애 놓은 지 하루도 안 된 며느리한테 저러고 싶을까요? 하여간 앞서 얘기로 돌아가면 그러고 있을 쯤 옆집 할머니가 띵동 하고 벨을 눌러서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저 사이에 불이 붙으려다가 일순간 꺼지고 말았죠. 아 뭐예 손님 오셨잖아. 얼른 문 열어드려라. 그러면서 무슨 어머니 댁에 제가 얹혀 살고 있는 양 제가 조금이라도 엉덩이 깔고 앉아있는 꼴을 못 보겠다는 듯 시켜드시는 거예요.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문을 열어드렸고 옆집 할머니는 절 보자마자 얼굴이 왜 이러냐며 깜짝 놀라셨죠. 아이고 세대 얼굴이 왜 그랴? 세상에 얼굴이 곱디고 왔는데 아유 역시 애 놓는 게 보통이 아니야. 나도 피부 엄청 좋았었어. 그런데 애 셋 연달아 놓고 아주 그냥 폭삭 상해버렸지. 아이고 옷은 또 왜 이렇게 얇게 입고 있어? 바람 들어. 이러다가 나중에 몸살 난다고. 이러면서 할머니가 제 역정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우리 어머니에겐 아주 거슬렸나 봐요. 본인이랑 수다 떨고 놀려고 불렀는데 기분 나쁘게 며느리 편들어주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언짢으셨던 거죠. 그런데다 어머니는 저에게 조금도 쉴 틈을 주지 않고 본인이 시루떡 들고 먹다가 가루 흘린 것도 저보고 불러서 이거 닦으라 시키고 TV 모니터에 먼지가 꼴 보기 싫다며 닦으라고 하고 커피 식었으니까 더 뜨겁게 타오라고 시켜대길 아주 세상 그런 개진상이 없도록 시켜대시더군요. 그러니 보다 못한 옆집 할머니가 한마디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 났냐고요. 하긴 우리 어머니 성격에 많이 참았죠.
현관 들어서면서부터 옆집 할머니가 제 역성 들어준 거며 왜 며느리 시켜먹냐고 하는 말까지 다 꼴 같자는 거예요. 버럭하고 성질을 내면서 마음에 안 들면 가라고, 부를 때는 언제고 막 쫓아내시더라고요. 아이고 여편네. 아,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내 며느리한테 말하는 건데 뭘 그렇게 참견질이냐고. 내가 평소에 좋게 봐서 좀 놀자고 불렀더니 왜 그리 잔말이 많어? 아우 됐고 시끄러우니까 할 일 없으면 가요. 가라고. 옆집 할머니는 이 말에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가며 보시더니 혀를 내두르시더라고요. 할머니 품에서 겨우 울며 잠든 우리 애를 조심스레 침대에 내려놓으시더니 아주 불쾌하다는 듯 인상이 확 구겨지셔서는 바로 횡하니 나가셨어요. 어머니도 제발 집에 좀 가버리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구석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진짜 복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어머니는 그러고 절대 집에 가지 않고요. 우리 집에 시누이까지 불러대는 거예요. 큰 시누이는 그나마 결혼해서 바쁜 편이었지만 둘째 시누이는 결혼을 안 했거든요. 이때 어머니가 아주 때 아닌 망언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속을 아주 까맣게 태워서 죽일 생각을 하고 오신 건지 전 이때 지금까지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가 왜요? 아가씨가 왜 저희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아무리 눈을 껌뻑이며 어머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물어도 어머니는 불리한 대답을 할 때는 늘 그렇듯 눈을 피하시더군요. 제 쪽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대충 얼버무리려는 그 모양새가 진짜 역겨웠어요. 아이 그게 아니 네 시누이가 글쎄 독립을 한다잖냐. 아유 직장도 직장이고 혼자 사는 거 아직 위험하잖아. 지 엄마 아빠랑은 안 살겠다고 하고. 그나마 니네 집이랑 가까우니까 여기서 출퇴근 좀 하잔 말이야. 내 말은. 아유 길게 살 것도 없어. 1년이면 돼. 1년. 이때 현기증이 후루룩 느껴지면서 정말로 저는 의자나 뭐라도 잡아야 할 지경이었어요. 심지어 이 말하고 얼마 안 되어 시누이가 왔는데 둘이 얘기는 진지게 되었던지 시누이는 우리 애기 방을 휙 둘러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 근데 왜 애기 침대 안 옮겼어요? 나 이 방 쓰면 되는 거 아니었나? 그럼 나 어디서 자요? 아니, 제가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요. 시댁은 우리 집에서 버스 타고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신우는 우리 집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 취직을 하게 됐고요. 그게 그렇게 먼 건가요? 그리고 독립이고 뭐고 뭔 일이 있던 간에 지 본가에서 출퇴근해도 15분 거리고 아니면 말 맞다나 독립해서 알아서 살면 되잖아요. 그걸 왜 우리 집에서 해야 되는 거냐고요. 보다 못한 저는 신우에게 따졌고 어머니는 어디서 자기 딸한테 짜증을 내냐며 그날 아주 거지 같은 싸움을 벌였다고 해도 조금 과언이 아닌 상황이 일어났어요. 너무 웃긴 건 신우마저 저에게 안달복달을 했다는 거죠. 언니, 저 엄마 말대로 1년 아니고요. 딱 3개월만 살게 해줘요. 네? 엄마가 그래도 언니네서 좀 지내고 마음이 놓이면 그때 집 얻으라고. 그래야 돈 보태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좀만 봐주면 안 돼요? 이러면서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제 바지를 붙잡고 막 빌더라고요. 정말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아기 낳은 지 한 달도 안 된 산모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회사에서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히 일만 하고 있을 남편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아가씨, 저 지금 확답 못해요. 이 방이요. 우리 윤호 태어날 거 생각하면서 꾸몄던 방이에요. 저 애기장은 심지어 아가씨가 사준 거예요. 기억 안 나요? 여기서 어떻게 살겠다고 말을 해요. 독립할 거면 원룸 얻어서 나가면 되잖아요. 저 아는 동생들은 아가씨보다 더 어려도 알아서 잘들 독립해요. 아니, 그냥 지금 말할게요. 우리 집은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의 불효령이 제 등 뒤를 스치면서
네가 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지만 전 너무 지겨워서 그건 여기 따로 언급하지도 않을게요. 아무튼 저는 너무 싫어서 그날 진짜 어머니랑 아가씨가 뭐라고 윽박지르고 조르고 우는 소리를 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제 스스로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뜨리면서 뽑고 있더라고요. 그날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 그 둘을 쫓아보낸 다음 밤늦게 퇴근한 남편은 정말 머리가 다 뽑히도록 저한테 설교를 들었어요. 알겠어? 자기가 직접 얘기해. 나 진짜 이러다 사고 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 아가씨 살라고 하고 나랑 윤호는 이 집에서 사라질 거야. 그렇게 알아. 알겠어? 전 더 말하기도 귀찮고 낮 시간 내내 목이 쉬도록 그들과 싸운 게 억울해서 남편에게는 간단 명료하게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머리도 헝클어지고 며칠 못 자고 누구랑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저를 보고 남편은 이때만큼은 숨을 훅 참고 제가 하는 대로 조용히 따라야겠다 생각했나 봐요. 아무튼 신우이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산다는 그 말 같지 않은 얘기는 조용히 흘러가 버리고 어머니도 저에게 두 번 다시 그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결국 그대로 1년여 더 본가에 머물다가 도저히 못 참겠는지 알아서 근처로 독립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전 제가 어머니에게 실망할 만한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늘 실망의 연속이고 그 색깔이 다를 뿐인데 왜 시간이 더 지나고 결혼 연차가 쌓이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는 참 나쁜 쪽으로 한결같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시댁 쪽 먼 친척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는데요. 그날 어머니는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에 꽤나 자신감이 있으셨나 봐요. 그날 한껏 화려하게 꾸미고 오셔서는 엄하게 며느리인 저를 자기 비서인 양 사람들 앞에서 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지도 않은 건 이 모든 건 본인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억압받았던 시누이 앞에서 내가 이렇게 며느리한테 대접받고 부리고 산다는 걸 보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너무나도 못난 마음 상태 아닌가요? 아유, 저놈의 고문년들. 진짜 내가 저것들 보면 치가 떨려. 어? 어쩌다가 저런 것들이랑 망할 시어머니 모시고 한 집에 5년이나 살았는지 몰라. 저한테 그렇게 구성지게 욕을 해놓으시고선 막상 시고모님들 오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 싹 바꾸고 호호 웃으시더군요. 그러면서 더 어이가 없는 게 고모님의 며느리들이 인사를 하니까 세상 다정한 남의 집 시어머니처럼 구시는 거예요. 전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너무 기가 차서 거의 눈알이 빠질 것 같은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이번에 아기 낳았다고요. 고생 많았겠어요. 아이고, 아기 낳느라고 얼굴이 다 상했네. 그럴 때는 남편한테 산후조리도 좀 시켜달라고 하고 그 여기저기 좀 도움을 청해. 몸조리 잘해야지. 안 그러면 여자는 큰일 난다고. 아니, 본인 며느리한테나 그 10분의 1만큼이라도 좀 해보시지. 아, 왜 그렇게 남의 며느리한텐 싹싹하게 구신대요? 듣고 있는데 진짜 아주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본인 며느리는 뼈가 빠지도록 부려먹고 안 아플 수도 있었던 걸 골병 나도록 부려먹고선 말이에요. 보면 볼수록 너무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만 쳐지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절 더 열받게 했던 건 바로 시누이들이었어요. 지 엄마한테 착 감겨서는 은근히 저를 까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뭐 며느리 복이 없다나요? 아니, 사람은 상대적인 건데 그럼 저는 시어머니 복은 있는 거고요.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고모들은 저렇게 돈 잘 버는 며느리 만나가지고 명품백도 턱턱 받고 심지어 전에는 집에 청소하는 이모도 보내줬다면서? 저쪽 며느리들은 진짜 고모들이 걱정이 하나도 없다니까. 저렇게 잘하니까 고모들도 찍소리 못하지. 우리 집 며느리는, 말을 말자. 내가 할 말은 많은데, 그냥 안 하는 거야. 이젠 입이 아프다, 아주. 제가 뭘 어쨌는데요? 하고 저는 쫓아가서 따져 묻고 싶더라고요.
온 얼굴이 벌개져서 성질이 날 대로 난 저를 남편이 바로 눈치채고 그제야 뒤늦게 중재를 했죠. 좀 참어, 참어, 어? 내가 이따가 다 들어줄게, 어? 나한테 풀어, 제발. 여기서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저는 정말 이때 길 가다가 누가 저를 봤다면 기절할 듯 놀라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스스로 생각해봐도 정말 무서운 표정을 짓고 남편을 노려봤어요. 뭐? 나한테 풀라고? 그럼 당신한테 풀고 잊고 그 짓거리를 맨날 하면서 살라는 거야? 왜 당신이 해결해 주질 않아? 왜 엄마랑 누나들이 저렇게 입방정 떠는 걸 알면서 그 입을 안 막아주고 내 귀만 막냐고, 어? 이거 진짜 강하고 세게 굴어대는 상대를 만나니까 저도 성질이 못 돼지고 억세지는 것 같더라고요. 잔짜증이 늘고 길 가다 그냥 뻥 터져서 엉엉 울기도 하고 시어머니 전화번호가 제 핸드폰에 뜨기만 해도 온몸이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스트레스가 왔어요. 그나마 남편이 중간에서 아주 간신히 마치 찢어지고 흐물흐물해진 휴지로 구멍을 틀어막듯 아주 겨우 막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도 말이에요.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있던 화가 뻥 터져버리면서 어머니와 어머니 아들, 딸들이 모두 기함하게 만들 정도로 사고를 친 날이 있었어요. 사실 아쉬운 게 뭐 들이받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진 않고 그냥 저 혼자 좀 살고자 튀어 올랐네요. 그날 전 어머니와 신우들 그리고 우리 남편이 보는 앞에서 바로 혼자 짐가방을 싸들고 나갔거든요. 애도 데리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애 키우는 거 우습게 보고 네가 뭘 힘드냐고 맨날 애랑 쳐논다고 했으니까 잘들 노시라고 두고 가봤어요. 나중에 이 부분으로 친구한테 욕을 먹긴 했지만요. 얘가 미쳤나 봐. 야,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그러다 나갔다가 이혼할 때 분리해서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는데. 너 그러지 말고 오늘이라도 들어가서 애라도 데리고 나와. 아무튼 엄마가 애를 그렇게 버리든 놔두고 생활권을 나가면 나중에 이혼할 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애 평생 안 보고 살 거 아니잖아. 이 말에 저도 약간은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적극적으로 이혼을 한다거나 뭐 양육권 문제까지 갈 정도로 심각하게 일을 키우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들어가야 하나 생각도 했었지만 아무튼 고민을 해봐도 그게 썩 내키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아 떨어졌고 일주일 가까이 친정에 와 있던 저에게 남편이 빌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희야, 제발 돌아와, 어? 아니, 엄마도 누나들도 너한테 잘못했대, 응? 그냥 들어와라, 제발. 미안해. 심지어 저희 아빠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막 사과를 하고 쩔쩔매고 있으니 아빠도 그만하면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남편 너무 속썩이지 말고 그만하면 됐으니까 들어가라. 어른들도 걱정하시잖냐, 응? 아빠는 속 사정을 자세히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가타부터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빠는 뭐랄까 좀 저를 키우느라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본인에게 들어가는 돈은 칼같이 아끼고 허름하게 다니시면서 흰머리 염색도 귀찮다고 안 하시면서 저에게는 아끼지 않고 웬만한 건 다 해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렇다고 사치스러우신 건 절대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시키려고 하셨답니다. 사실 이제야 말인데 저는 엄마가 안 계시거든요.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랑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어릴 적부터 학교 무슨 상담이나 운동회 같은 건 꼭 아빠가 혼자 와서 저와 함께 해주셨죠. 그렇게 저를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하늘 아래 아빠와 저 단 둘만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라고요. 너무 물러터지게 사람이 착할 때도 있어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일적인 면에서 확실하신 분이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되었을 때였나 봐요. 아주 나중에 듣게 된 얘긴데 글쎄 그때 저를 가르치던 과외 선생님이 우리 아빠를 좋아했었나 봐요. 이 얘기는 제가 고등학교 가서 알게 됐지 뭐예요. 그 선생님이 아빠한테 정식으로 교제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
왜, 과외 그만두고 나서도 우리 집에 몇 번 전화 걸려왔었잖니? 아빠도 그렇게 막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지. 하지만 아빠가 결혼을 고민하다가 그만뒀던 이유는 결국 저 때문이었어요. 아빠 미니만 있으면 돼. 그리고 말이야, 솔직히 말해, 이거 웃긴 얘기지만 아빠가 어릴 때 신데렐라 동화 얘기 아주 인상적으로 봤거든. 남자가 그런 거 보고 대단하게 여긴다면 다들 웃었지. 아무튼 아빠는 그게 되게 재밌었다. 이런 세계도 있구나 싶었지. 미니는 성냥팔이 소녀 얘기를 제일 슬프게 생각했지. 아빠는 신데렐라 계모 얘기가 그렇게 슬프더라. 왜냐면 아빠도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새할머니랑 살았잖아. 그래서 많이 생각나더라고. 결국 아빠의 말의 핵심이란 아빠가 새로운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저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할까봐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아빠 본인이 저에게 신경을 못 쓸 것이 두려웠다는 거죠. 본인이 새 할머니 밑에서 자랄 때 차별도 많이 당하고 할아버지가 본체 만취하며 신경도 못 쓰시던 걸 생각하니 그게 저에게 대물림 될까봐 걱정이 되셨대요. 이렇게 끔찍하게 저를 생각하는 아빠에게 저는 좀처럼 인생에서 힘든 일이 생겨도 말을 잘 못 대겠더라고요. 그 누구보다 아빠가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할 거 아니까요. 반면에 저렇게 나를 정말 눈에 넣지 못해서 애틋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우리 아빠가 있는데 그렇게 귀한 나를 함부로 대하고 길가에 쓰레기만도 못하게 굴려대는 우리 어머니 말이에요. 둘이 너무 상반되니까 이 환경이 저를 냉탕 온탕처럼 힘들게 하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좀 더 시댁과 남편을 마음고생시키고 싶었고 그들이 아주 똥줄 빠지도록 힘든 걸 겪어보게 하고 싶었어요. 니들도 내 피 말렸으니까 니들도 한번 밤잠 안 자고 예민한 애 데리고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내 빈자리 겪어봐라 싶었죠. 하지만 별 수 없잖아요. 아빠가 저렇게 보채시면서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게다가 집에 사위를 불러다가 뭐가 이쁘다고 밥을 한 상 가득 차려가지고 먹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아빠가 거기서 하는 말씀에 그만 눈물이 와악 하고 터져나와서 방으로 훅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제대로 된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지만 아빠는 딸이 이렇게 말없이 짐을 싸서 애기도 없이 친정에 돌아온 걸 보고 어느 정도 힘듦을 짐작은 하셨던 거예요. 식사하면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 제 남편에게 몇 마디를 얹으시는데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있잖아, 자네. 우리 미니 말이야. 내가 정말 힘들게 키웠네. 자네도 그렇게 컸지. 자네도 자네 어머니께 그렇게 귀한 아들이지 않나. 그리고 자네 역시 윤호 태어날 때 아주 이상한 기분 느꼈지. 그때 자네 우는 모습을 내가 처음 봤었고, 나도 그랬어. 미니 태어날 때 저 조그만 녀석이 내 손에 퍽 안겨서 우는 걸 볼 때 아주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이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아서 저는 약간은 목이 메어오는 걸 느꼈는데 역시나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한테 소중한 딸이야. 자네한테는 그저 와이프고 부인이고 애 엄마겠지만 내가 그렇게 귀하게 예쁘게 당당하게 키워낸 애야. 자네도 그 기분 조금만 알아줬으면 좋겠네. 우리 민이도 자네한테 앞으로 더 잘해줄 테고 말이야. 나도 항상 자네를 볼 때 자네 어머니를 생각해. 자네도 가끔은 우리 민이를 볼 때 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네. 그렇게 소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녀석이 자네한테 간다고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말이야. 여기쯤 오니까 전 도무지 같은 식탁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어나서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서 결혼 전 제 방이었던 곳에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딸이 말도 없이 어두운 얼굴로 짐을 싸서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걸 묻고 싶었을까. 아빠를 위해서라도 내가 얼른 집에 돌아가야겠다.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건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게 전 옷을 다시 잘 챙겨 입고 방 안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대로 집에 돌아와 보니 정말 가관이긴 했어요. 집은 엉망진창이 돼 있고 친정에서 우리 아빠와 보낸 날들은 훈훈했지만 제 현실은 아주 가혹하더라고요. 애는 콧물 눈물 아주 범벅이 되어가지고 얼굴도 엉망진창,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었고 어떻게 어른 두세 명이서 애 하나 못 보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아주 경직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입이 떼이지 않는 듯 했지만 이때만은 아들 눈치를 보시더군요. 그래, 왔냐? 아유, 피곤하다. 아유, 나 이제 그만 간다. 그러더니 얼른 짐들을 챙겨서는 떨떠름한 표정의 신우들과 함께 곧장 일어서시더라고요. 뭔가 할 말도 많고 저에게 따지고 싶은 것들도 많았겠죠. 하지만 상황이 이러니 뭐 더 할 말도 없고 그냥 속으로 죽이는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뒤로 뭐랄까 한 2, 3개월 정도는 아주 평범하게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적어도 최근까지 들어서 종합을 해보자면 이때만큼 시댁과 접촉 없이 조용히 지나갔던 날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적잖이 제 눈치를 보고 있던 때였고 저도 그럭저럭 응해주던 시기였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길지 않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봐요. 명절 때 다 같이 될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랑 신우들은 그만하면 시간이 지났고 지들이 많이 참았다고 생각했는지 여지없이 제 험담을 늘어놓더라고요. 특히 신우가 하는 말은 그냥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어휴, 결혼한 여자가 그렇게 집을 내팽개치고 나가는 게 어딨어? 쏠랑 친정집 들어가 버리고 말이야. 그것도 그래. 친정아빠도 딸이 그러면 야단쳐서 내쫓아야지. 그걸 일주일이 되도록 데리고 있어? 손주 내팽개치고 온 딸인데 그러다가 손주 다치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어지간히 저한테 쌓인 게 많았던지 꼭 할 말은 해야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보이더라고요. 전 집도 한번 나갔었겠다 배는 게 없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강대강으로 줄다리기가 거세게 시작된 것 같아요. 아니, 왜 결과적인 것만 얘기를 하세요? 원인 제공한 건 쏙 빼놓고 말씀을 하시네. 제가 왜 나갔는지는 잊어버리신 거예요? 누가 보면 아무 일도 없이 제가 그냥 욱해서 짐 들고 나간 줄 알겠어요. 그러자 신우는 얼굴이 벌개지면서 곧장 따지더라고요. 지가 뭘 잘못했냐고요. 와, 진짜 몰라서 물으시나 봐요. 누구네 집은 이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더 잘 들어왔네 하시던 게 누구죠? 그날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던 거 아가씨도 모르지 않잖아요. 멀쩡히 애 키우고 잘 살고 있는 며느리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그때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기어이 이를 키우시네요. 한번 싸워보실래요? 남편은 전에 없이 드세진 저의 공격에 흠칫했는지 말리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아들이 저렇게 말려대니 차마 그 앞에서 저를 저격할 수는 없었나 봐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저만 쳐다보시는데 눈은 그대로 노려보면서 얼굴이 울룩불룩하게 움직이는 모양새가 꽤나 공포스럽더라고요. 전 그냥 안 참고 계속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거 분명히 알아두세요. 아가씨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쵸? 진짜 너무 치사하게 왜 제가 집 나간 것만 말해요? 본격적으로 나가버리게 만든 건 누구냐고요. 저 그날 아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어머니랑 아가씨랑 와가지고 잘 자고 있는 윤호까지 깨웠죠? 애기 보고 가야 한다고 악을 쓰면서 깨워대긴 게 누구냐고요. 누구예요? 저는 정말 그 당시 장염 걸려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날이었거든요. 애기도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을 때라 겨우겨우 누워 재우고 저도 좀 쉬려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랑 신우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놓고 잠 안 자는 애기를 갖다가 재워야 한다고 분유를 막 더 먹이고 저 안 볼 때 몰래 신우가 보리차까지 먹이라는 걸 제가 기겁을 해서 싸웠어요. 아프다고 몇 번을 말하는데도 조금도 들어주지도 않고
어머니랑 신우가 돌아가면서 저를 공격해대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버린 건데 이건 쏙 빼고 졸렬하게 말하는 거 있죠. 너무 앙큼하고 밉살스러워서 이때 눈에 불을 켜고 입에 불을 뿜어가면서 마구 뭐라 뭐라 했어요. 지들도 아주 혼이 나간 듯 저를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하도 달래고 어르는 바람에 서둘러 집을 나왔지만 제 분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놈의 인간들은 세대가리인 건지 시간이 지나면 지들이 뭘 했는지 정확하게 그 부분만 까먹는 능력이 있나 봐요. 대뜸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는 어머니가 정신이라도 나간 게 아닌가 아주 얼척이 없었습니다. 네? 생신이요? 어머니 댁에서요? 제가요? 그래, 너 애기 낳고 힘들다고 어쩌고 하면서 언제 내 생일상 챙겨라도 봤냐? 네가 전에 하도 기분 나쁘다고 난리를 쳐대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아니 사실 나도 너한테 서운한 건 많다. 응? 네 신랑 친구네 엄마. 그 집은 재혼한 며느리가 들어왔잖아. 내가 그것 좀 말한 게 뭐 그렇게 잘못이냐? 어? 너 보고 뭐 이혼하라디? 응? 그 집이 이혼하고 며느리가 또 들어왔는데 그 말하면 잘 들어왔다고 한 거지. 내가 언제 너 보고 뭐라고 하더냐고. 이런 얘기도 전 다 모르겠고 그냥 짜증나 죽겠는데 왜 또 이야기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결론은 뒤에 나오더군요. 글쎄 이번에 그 집 며느리가 그렇게 성대하게 생신상을 차려줬단다. 식사도 그렇고 의리의리하게 준비하고 난리도 아니었대. 사진 찍어서 보내온 거 보니까 아주 내 입장이 너무 서글프고 속상하더라. 며느리라고 딱 하나 있는 게 생일상 하나 못 받아보고 대체 이게 뭐냐? 너는 네 시엠이 불쌍한 생각도 안 들어? 아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이놈의 미친 시어머니가 뭔 개소리를 하나 싶어 욕이 나올 것 같았는데요. 문제는 말이에요. 이때 옆에 아빠가 계셨다는 거예요. 애기 보겠다고 저희 집에 잠깐 놀러 오셨는데 하필 제가 뭐라 막 쪼아대고 따져대는 소리를 같이 들으신 거죠. 아빠는 황급히 전화를 끊도록 하시더니 저한테 아주 굳은 얼굴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니야, 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왜 그렇게 말을 해? 시어른이 며느리 생신상 한번 받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그렇게 막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화낼 일이야? 어른한테 그렇게 한 끼 대접하면 더 예뻐하고 잘해주실 텐데 왜 그렇게 싸움을 만들어? 아휴,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엄마가 뭐 할머니나 고모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힘든 게 있었고 그런 고부 갈등 같은 거 사이에서 아빠가 한번 골치 아파 봤어야 제 입장을 이해할 텐데 말이에요. 저야 아빠한테 반박하고 싶은 말이 많았죠. 잘 해드리고 잘 해드릴수록 어떻게든 더 부려먹고 노예처럼 뜯어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나의 시댁 식구들이라고 말이에요. 공짜로 굴러들어온 하녀를 어떻게든 더 굴려서 내가 부려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서 지금도 아마 열받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건 말로 해봤자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아빠가 하도 엄하게 말하시는 통에 속사정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피할 길이 없으니 결국 생신을 하게 됐죠. 그나마 어머니가 아주 선심을 쓰듯 본인 집에서 하자고 하시니 저는 먹거리만 사서 갔답니다. 대충 어머니가 뭘 잘 드시는지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탕류랑 전, 잡채, 나물이랑 볶음류, 고기 같은 것들을 전부 락앤락에 담아서 가져갔어요. 사실 이날 아빠가 우리 시댁에 와서 어머니에게 선물까지 주고 가신다지 뭐예요. 우리 아빠도 아빠 생신 때 용돈만 드리고 사라지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지만 기왕이면 아빠는 해드릴 거 제대로 치례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딸내미가 생신상까지 차리는 김에 아빠도 가서 한번 인사하는 거지 뭐. 뭐 너희 시어른들만 좋으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딸 잘 봐달라고 하는 거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와서 좋은 소리 들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애꿎은 제 속만 타들어 갔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도착해서 상을 차리고 뒤늦게 들어온 신우들은 또 고세를 못 참고 음식 품평회를 지들끼리 열고 있더라고요. 젓갈 이거 엄마 먹으면 혈압 올라갔는데? 저는 또 뭘 이렇게 많이 해왔대. 어머, 잡채는 양 딱 맞게 해왔네. 아우, 이 정도면 나도 집에 가져가도 되겠다. 언니, 저 이거 가져가도 돼요? 내가 저것들 저럴 줄 알고 끝나고 다시는 이딴 짓 안 하려고 잡채며 나물이며 다 니들 가져가라고 양껏 사왔거든요. 이거 한 번으로 끝이고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말라고 실컷 잘들 처먹으란 생각으로 사왔어요. 그럭저럭 상을 차리고 남편이 케이크를 사오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던 판에 갑자기 누가 벨을 눌렀는데 뭔가 분위기가 요상한 거예요. 순간 제 머리를 쓱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터폰을 보니까 우리 아빠시더라고요. 신우들도 이상한 표정을 짓고 어머니 아버님도 이게 뭔 상황이냐는 표정을 지으시길래 제가 얼른 허겁지겁 말을 했어요. 아, 저희 아빠가요. 그게 어머니 생신 축하드린다고 선물 갖고 들르신다고 했거든요. 저기 문 좀 열어드릴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눈썹을 치켜뜨면서 아니라 다를까 또 되게 거만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내가 아주 우위에 있고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표정 말이에요. 진짜 저는 그놈의 표정만 떠올리면 아주 구역질이 날 것 같아요. 아무튼 아빠가 들어오시는데 저도 소스라치게 놀랐지 뭐예요. 평소에 우리 집에 오실 때야 괜찮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돈네 오는데 머리라도 좀 만지고 오시지 뒤쪽에 완전 뻗쳐 있었어요. 옷을 급하게 챙겨 입고 서둘러 오신 게 티가 나기도 하고 아무튼 당황해서 저는 현관에서 온 매무새를 급히 잡아드렸어요. 아빠도 흠칫하셨는지 약간 민망해 하시더니 그래도 곧장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돈. 아유, 저희 오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생신 기념 맛있게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아빠가 가져오신 건 갈비 세트와 과일 세트였어요. 저도 음식 사오고 할 만큼 했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걸 사오실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는 데에 돈을 쓰신 것 같아서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나 시누이들이나 아빠를 그렇게 현관에 세워놓고 제대로 물건을 받아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아가씨, 이리 와서 이것 좀 같이 받아주세요. 저희 아빠가 사오신 선물이에요. 그러자 어머니랑 시누이는 그제서 정신이라도 든 듯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쪽으로 와서 아주 기계적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갈비 세트와 과일 세트를 힐끗 보더니 혀를 쓱 내두르면서 들고 가는 거예요. 일단 저도 같이 갖고 주방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우리 아빠를 두고 시누이 두 년들이 꿍얼거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진짜 그 말들 짓거리고 있을 때 제가 당장 머리채라도 잡아버렸어야 했는데 아직도 아쉬워요. 뭐야? 언니가 불렀어? 뭔데 새언니네 친정아빠 오신 거야? 아우, 내 말이. 저게 뭐야? 엄마 생신날인데 기분 다 버리게 옷도 저 모양으로 입고 행색 진짜 너무하다. 축하하러 온 건지 잘못되라고 놀리러 온 건지 솔직히 나 이 갈비 세트 견적 보고 참았지. 아니면 소리 지를 뻔했잖아. 남의 잔치집 동냥하러 온 걸뱅이도 아니고 올케는 왜 말도 없이 지 아빠를 부른 거야? 이때 저는 머리채는 잡지 못했지만 말꼬리는 즉각 잡아버렸고 제 목소리에 어머니까지 들어와서 끼시더군요. 형님, 아가씨, 지금 뭐라고요? 우리 아빠 얘기하신 거예요? 걸뱅이라니요. 우리 아빠 말씀하신 거 맞죠, 지금? 말 다 했어요? 어머니는 걷다 대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짜증을 내고 현관에 멀뚱멀뚱 서 계실 우리 아빠는 안 봐도 이미 눈치 보고 계실 게 뻔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어머니, 아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빠가 어머니 생신 선물 드리러 오신 건데 무슨 이런 대접이 있어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분들이 고맙다 인사할 줄도 모르고 게다가 뭐요? 걸뱅이? 저는 이렇게 분에 못 이겨 따지면서도 이 소리가 아빠한테 들릴까 봐 도통 높낮이를 어떻게 조절할 수도 없고 제 감정과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또 벨소리가 울리니 일제히 다들 현관 쪽을 보게 됐죠. 아마 이때 올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제히들 나갔는데 어머니 딴에는 본인 아들이 보고 싶어서 얼른 문을 열어버리시더라고요. 노인네가 진짜 못돼 처먹은 게 그 좁은 현관에 우리 아빠가 어쩔 줄을 모르고 뻘쭘하게 서 있는데도 본체만체 하고 빈틈 사이로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 문 앞에 있던 건 우리 남편도 택배 기사님도 그 무엇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아주 낭낭하게 우리 아빠를 부르는 젊은 여자가 서 있는 걸 보고는 어머니는 눈이 땡그레져서 계속 그쪽만 응시하더군요. 저 회장님, 시간 좀 더 걸리실까요? 이제 이동하실 시간인데 괜찮으실까요? 아빠만 이때 혼자 온 건 아니고 밖에 비서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전화도 안 들고 오셨을 아빠가 여기서 계속 계시니까 기다리다 못해 따라 올라왔던 모양이에요. 아빠는 당황하시더니 가겠다고 하시고 얼른 내려가시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인사하면서 내려가시는 모습에 저는 또다시 속상해졌어요. 이따위 예의도 근본도 없는 것들한테 뭐하러 저렇게 깍듯하게 해주나 싶어 아빠만 가신 거 확인하면 다 뒤집어 엎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순간 어벙한 얼굴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뭘 알고 싶어서 묻는 건지 저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다가 이 반응과 질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제서 파악이 됐어요. 아까 니네 아빠를 지칭했던 그 회장님이란 단어가 대체 뭐냐? 나는 그걸 알아야겠다. 바로 이거였더라고요. 우리 아빠요? 아빠 회장님이에요. 아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선 회장님이시니까요. 그게 왜요?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안심했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면서 또 비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서 신우 두 년들은 언제 가까이 와서 보고 있었는지 이것들도 긴장이 풀려서는 낄낄거리더군요. 그럼 그렇지. 아이고 개나 소나 다 회장님이고 사장님인 세상에 무슨 하긴 그 꼴을 해가지고 무슨 회장님이냐? 응? 얼어 죽을. 야, 니네 아빠 보고 아무 데서나 회장 소리 붙이지 말라고 해. 누가 보면 대기업 총수인 줄 알겠다. 하긴 그러면 딸이 이렇게 궁상 떨게 안 놔뒀겠지. 아이고. 맨날 툭하면 사람 외모나 보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성 긋는 인간들인 건 알았지만 그 잣대가 우리 아빠한테 오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에도 시댁 친척 어른 중 누군가가 환경미화원을 하고 있다는 걸 듣더니 곧장 무시하고 먹다 남은 그릇도 치워달라면서 아주 야멸차게 대하던 게 생각났습니다. 이것들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그냥 어딜 가나 그딴 가치관을 갖고 사람들을 보더라고요. 하물며 그걸 이렇게 지들 엄마 생신이랍시고 그리고 어머니 본인 생신에 직접 선물 세트까지 들고 온 사람한테 잣대를 겨눌 일인가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똑바로 다시 정리를 했어요. 대기업 총수는 아니어도 어중간한 총수 정도는 될 텐데요. 어머니가 뭘 한다고 우리 아빠를 무시해요? 아빠 그렇게 작지도 않은 곳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회장님 맞아요. 어머니가 뭔데 우리 아빠를 함부로 말해요? 그러자 신우들은 눈을 부라리면서 저에게 시선을 향했고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뭔가 헷갈린다는 듯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실제로 회장님이라고? 아니 언제는 개나 소나 회장님이라며. 누가 그래요? 제가 언제 개나 소나 회장님이라고 했어요? 그건 어머니가 하신 말이지.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리고 개나 소나 회장님인데 저렇게 비사고 따라다녀요? 밖에 아빠 끌고 온 차 못 보셨나 봐. 아니, 뭐 기사가 따라와서 아빠 신발이라도 신겨드리고 자켓이라도 걸쳐드려야 해요? 그래야 회장인 줄 아시겠어요? 그리고 회장이면 어쩌고 아니면 어쩌게요? 어머님이랑 형님, 아가씨들이 뭔데 뭘 그럴 줄 알았다고 지랄들이냐고요.
저는 이 앞전에 주방에서 저 신혼년들이 우리 아빠를 뒷담화하는 것까지 생각하니 진짜 입에 모터를 단 듯 와라락 말이 마구 쏟아지더라고요.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이 마구 험한 말들을 퍼부었고 기껏 챙기겠다고 가져갔던 그 음식들을 다시 싹 다 담기 시작했어요. 아, 뭐 하는 거야? 야, 그걸 왜 다시 챙겨? 금방 덜어놓은 건데. 아, 왜 다시 붓냐고. 전 그때 어머니가 제 어깨를 거칠게 잡는 걸 툭 하고 전했어요. 아, 됐어요. 손대지 마세요. 진짜 건드릴 게 따로 있지. 원수지간에도 차마 부모님이랑 관련된 욕은 안 하고 사는 거 몰라요? 우리 아빠를 갖다가 그렇게 문전박대하고 욕을 해댔으면 뭐요? 어머니 생신상은 어디서 곱게 처받으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꿈 깨세요. 곧장 저는 카카오 택시를 불렀고 짐이 이래저래 많기도 했지만 낑낑거리면서 끌고 나왔어요. 어머니랑 신우는 앙칼지게 마구 음식들을 담고 아빠가 주신 고기 세트까지 우겨 넣으며 챙겨드는 절 보고 어이가 없는지 멍하니 보고 있더니 진짜 현관을 나서는 걸 보고는 그제서야 쫓아와서 잡아대더라고요. 그쯤 되어서야 드디어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케이크를 들고 현관에 들어서더군요. 이게 뭔 난리냐며 눈이 둥그레진 남편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버린 뒤 뒷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나와버렸어요. 뭔 일이 있었는지 당신 어머니랑 누나랑 동생한테 물어봐. 우리 아빠가 여기까지 선물 들고 왔는데 꿈쩍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어디 동냥하러 온 그지냐고 하더라. 미친 거 아니야? 와, 그딴 말을 하고도 생신상을 받겠다는 건 진짜 완전 도둑년 심보지. 남의 아빠 보고 그지라고 할 땐 언제고 지들이 도둑년 소리 듣는 건 싫지? 나 이거 싹 다 갖고 간다. 그거 케이크 하나 달랑 놓고 촛불 불고 지지고 궁상 떨던지 알아서 해. 아, 윤호는 알아서 챙겨와. 이따 병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전 슬쩍 넘어질 뻔한 걸 겨우 몸을 일으켜가면서 반찬들과 아빠가 갖고 온 선물 세트까지 다 들고 대로변에 나왔어요. 택시 타고 나서 불같이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제가 미쳤다고 그 전화를 받아주고 욕을 들어먹겠나요. 하여간 지들 복 지질이 걷어찼으면 분수를 알아야죠. 우리 아빠가 아무런 멋도 없이 남노하게 왔을 때 그리 개무시를 하더니 비서분 왔다 갔다 하니 그제서 뭐라도 된 줄 알고 숨죽이고 있던 모양새가 완전 졸렬의 극치예요. 지들 입장에서 그렇게 굴욕스런 꼴들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생신 파티고 뭐고 다 엉망이 되어버렸으면서 지들 특유의 그 간사한 꾀를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아빠 입지를 자세히 털어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주제도 모르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는 아버지한테 감사했다고 전해드려라. 그런데 그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그대로 남편에게 보여준 뒤 정말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았던 경고를 기어이 하고 말았죠. 그래야 제가 숨을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나 더 이상 어머니한테 이런 연락 안 받고 싶어. 연락 못 하시게 해. 내가 차단하면 그만이긴 한데 그냥 어머니가 알아서 스스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 난 그날 일 생각하면 솔직히 당신과도 정리해야 되나 고민돼. 하지만 당신이 뭘 잘못한 건 없고 난 윤호랑 셋이서만 살고 싶거든? 이건 당신이 결정해. 우리 셋이 잘 살고 싶으면 어머니한테 이제 며느리 없는 셈 치시라고 말해. 하지만 며느리를 못 놓겠다면 그냥 평생 어머니랑 살아. 나랑 윤호는 당신과 안 살 테니까. 이렇게 하늘 가득 품고 뿜어낸 제 도끼에 그대로 제압이 된 건지 남편은 어머니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어머니는 본인 아들이라면 진짜 벌벌 기는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뒤로 한참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긴 해요. 당연히 신우들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막내 신우는 저한테 뭔 선물까지 보내왔더라고요. 지네 오빠 진짜 이혼당할까봐 겁나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눈앞에서 지네 엄마 생신상이 증발해버린 걸 보고 기가 눌린 건지 몰라도 말이에요. 이래서 약하다고 함부로 보는 것들은 더 강하게 밟아줘야 하나 봐요.
참,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비교질 해대시던 그 아는 며느리 있잖아요. 재혼한 며느리 생신상 거하게 차려들었다더니 그 뒤로 몇 달 안 돼서 또 이혼했다네요. 어머니가 그런 사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참으로 궁금하지만 더 이상 말도 섞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어서 그만하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저는 남편과 무던하게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도 제가 선뜻 꺼낸 이혼을 암시하는 말에 마음이 많이 불편했는지 되도록 자기가 가족과 엮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제 분도 분이지만 이 사람 딸에는 자기 가족일 텐데 이렇게 생사를 선긋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저도 좀 가라앉히고 있어요. 아무쪼록 또 그들로 인해 열불 나는 일은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니, 없어야죠. 있다면 그땐 정말 이혼이니까요. 하여간 한 가정이 이렇게 깨지지 않고 무사히 잘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사람의 눈치와 배려, 양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정이란 게 한번 꾸려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제발 주변에서 불 지피고 땔감 넣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